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문화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화 경관의 의미, 그리고 문화 경관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생활 영역의 문화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촌락의 문화 경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촌락이라고 하는 것, 막연하게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역의 특성들, 생활의 특성들, 문화의 특성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 지금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촌락의 문화 경관의 종류에서 촌락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촌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아까 모두에서 이제 시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골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대부분 이제 농업, 어업, 임업과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거주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종사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바로 촌락이다, 시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촌락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일단 인구 밀도가 낮아요. 인구 밀도가 낮다. 넓은 곳에 사람들이 그냥 뜨문뜨문 산다는 거죠. 뜨문뜨문 살아요. 그래서 옆집을 가는데 한 5분 걸어가야 됩니다. 기본. 한 5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 그러면은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창문만 훅 열면은 옆에 빌라 창문하고 이렇게 딱 마주쳐가지고 그 옆집 그 옆에 그 복도가 이렇게 훤히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낮아가지고 옆집을 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5분은 걸어가야 된다. 다음에 자연 환경 요소의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농업 자체도 그 산에서 주로 할 수 있는 농업들이 발달을 한다.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과수원이 있다든지,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평야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벼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또 바닷가다, 해안가다 그러면은 어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든지, 이렇게 자연 환경 요소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야지 있는 옆집이라 하더라도 그 옆집과 우리 집이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의 사람들이 제각각 다 비슷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일에 종사를 하고, 또 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물려받고, 또 할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 자식이 물려받는, 또 그 자식도 그 자식들에게 자기가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도 하는 일이 비슷하고, 마을 전체를 봤을 때도 각각이 종사하는 산업, 각각이 종사하는 직업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연환경 요소의 영향이 큰 그러한 촌락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촌락의 입지 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요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참 살기 좋은 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유. 여기는 보니까 뒤에 산이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네. 여기는 물이 앞에 흘러서 물을 구하기가 쉽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 요건입니다. 자연 요건은 하천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입지가 결정이 되고, 또 경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입지가 결정이 되겠죠. 또
지형의 영향들, 지형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입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 1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지리 정보에 대해서, 지리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배산 임수 형태의 지리를 명당자리라고 생각했다. 풍수 지리사상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촌락의 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자연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요건이죠. 이 사회 경제적인 요건은 자연적인 요건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외적의 방어에 유리하냐, 또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 또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 자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또 그 지역에 얼마만큼 뭐 휴식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떠한 용도로 활용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경제 조건, 교통이나 외적 방어와 같은 이러한 조건들의 경우에는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에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요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뭐 자원이나 뭐 쓰임새, 휴양의 요건들, 뭐 이런 것들도 그 자연 조건의 영향을 통해서 파생이 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와 같은 것들은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 뭐 의식 속에서 영향을 받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촌락은 대부분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자연 환경의 영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입지 요인들도 형성이 된다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도 자연적인 요건, 자연 요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로 인해서 파생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촌락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촌락은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옥 구조나 촌락의 경관, 특성들을 보시면 우선 이 가옥 구조는 건축 재료나 평면 구조, 배열 상태, 입체 구조 등에 따라서 각기 구분이 된다. 그런데 이렇게 가옥 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건축 재료, 평면 구조, 배열 상태, 입체 구조와 같은 이러한 가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죠.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후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들이 변화하게 된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냥 집 하나의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 개의 집들이 이제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그것이 마을을 이루고 하나의 촌락을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촌락에서 가옥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집촌이에요. 집촌. 이 집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집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래서 앞집도 보이고 옆집도 보이고 뒷집도 보이고 이런 곳이에요. 가는데 그렇게 멀지가 않은. 그냥 사람들의 거주 공간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집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한데 모여 있을까요? 흩어져 있지 않고. 한데 모여 있는 것은 모여 있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집촌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여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유리한 일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촌들을 형성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집촌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농사 같은 거 지을 때 경지 면적이 넓으면 혼자서 농사를 짓기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모내기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혼자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가구당 경지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각각 그 농경지의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벼베기를 한다든지, 모내기를 한다든지, 비료를 주고, 약초를 주는, 이런 것들은 혼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일들, 단기간에 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운,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촌을 형성하게 됐었고. 다음에 외적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땐 집촌을 형성을 하게 되죠. 외적을 방어할 때, 물론 이게 뭐 외적 그러면은 이렇게 적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산에 사는 곰이나 늑대나 살쾡이나 이런 그 야생 동물들의 습격을 받을 때 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인간이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미약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곰하고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곰보다 사람이 머리가 좋습니다만은 이 인간의 경우에는요, 육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곰하고 인간하고 이 싸움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일단 체급이 다르죠. 곰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도 생긴 게 좀 무겁게 생겼습니다만 제가 무거운 건 무거운 게 아니에요. 곰하고 비교했을 때는.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요. 그 곰들은요. 태어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동물들이 태어났을 때, 곰이 태어났을 때와 인간이 태어났을 때. 곰 같은 동물들은요. 그렇게 막 둔하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미련하다, 뭐 이렇게 막 욕하고 막 비웃고 그래도 걔네들은 태어나서부터 걸어 다녔어요. 태어나는 딱 그 순간부터 하룻밤 지나고 다니면 걸어 다니고 이틀 지나고 다니면 뛰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자기 머리 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냥 울죠.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해요. 곰은 태어나가지고 그냥 하루 지나면 걸어댕기고 뛰어댕겨요. 근데 사람은 걸어댕기고 뛰어댕기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이 넘게 걸려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일단 신체적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단련된 정도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 야생 동물들의 습격, 외적들의 공격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사람이 혼자서 이 곰 한 마리와 싸운다, 뭐 늑대와 여우와 대적한다, 이거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대 다수로 싸우면, 17대 1로 싸우면 제 아무리 힘이 센 곰이라고 하더라도, 늑대라고 하더라도, 외적이라고 하더라도 감당해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합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집촌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또 혈연 공동체, 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군락을 형성합니다. 어떤 군락들 가보면은 이 지역은 전부 다 뭐 지씨만 살아. 여기는 전부 다 박씨만 살아. 성만 같은 게 아니야. 다 촌수가 있어. 막 그래가지고 다른 성씨 가지고 있으면은 좀 어울리기 힘들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 들게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어떤 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 마을은요, 진씨만 살아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혈연 공동체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집촌들 같은 경우에는요, 경지하고 농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꽤 멀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을이 한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경작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가서 농사를 짓고 또 한참을 걸어오고 이런 그 생활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집촌이라고 하는 집의 구조 자체, 집촌 모여 있을 때 그냥 되는 대로 막 이렇게 모여 있는 집이 막 이렇게 모여 있어서 하나의 군락을 이루는 이러한 형태들이 집촌의 전부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괴촌
가촌, 환촌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괴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모여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가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마을에 한 바운더리가 있으면 그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들이, 거주 공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러한 형태의 촌락을 우리가 가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환촌이라고 하는 거는 가옥 구조가 둥글게 모여있는 이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괴촌, 가촌, 환촌으로 구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모여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거죠.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인근, 인접한 지역에 같이 터를 이루고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여서 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집촌이 있다라고 하면 흩어져서 사는 지역들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산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촌. 흩어져서 사는 마을. 자, 흩어져서 사는 마을은 가옥이 서로 떨어져서 이루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곳들이 그러한 곳들이냐? 신개척지나 광활한 토지 분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있지 않아요. 다음, 과수원지대. 이런 곳은 모여서 있지 않습니다. 과수원 하나를 관리하는 데는 그냥 사람 하나 정도가 있으면 되니까. 또, 산간지대는 또 사람들이 지형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모여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독립지향적인 관행.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뭐 협동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나만 좋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생활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아서 지금도 이렇게 창문 딱 열면은 옆집 빌라, 복도도 다 보이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집 하나가 있고 뭐 어디 뭐 그 마트 같은 데 가려고 그러면 차 타고 뭐 1시간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트를 갈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1시간 동안의 그 도로에 옆에 뭐가 있느냐? 없어. 넓은 그냥 평지밖에 없고 뭐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들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때요? 생활 형태 자체가 뭐 옆집 사람과 뭐 힘을 합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삶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독립지향적인 관행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냥 모여 사는 것보다는 흩어져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게 흩어져 있는 마을, 산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산촌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옥과 경지가 가까이에 있어서 경작 활동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수원 옆에다 집 짓고 밭 옆에다가 집 짓고 이래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집 밖에만 딱 나가면은 텃밭이고 집 밖에만 나가면은 과일나무 있고 이래가지고 과일나무 가꾸고 텃밭 가꾸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다음에 주민 간의 결속력이 약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다 흩어져서 사니까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공동체 생활에 그래서 불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집촌은 반대로 공동체 생활에는 상당히 유리하겠죠. 옆집에 밥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도 다 알고 다 아니까. 그래서 집촌과 산촌은 서로 상반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촌락의 기능을 한번 보시죠. 자, 촌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리고 자연 환경, 기후라든지 뭐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가옥의 배열이나 밀집도, 토지 이용 방식, 생산 공간의 위치, 공동시설의 배치 이런 것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촌락 같은 경우에는 농업, 업,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촌락을 농촌,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어촌, 농업이나 임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산지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지촌. 아까 우리가 집촌과 산촌 구분을 했었는데 그때의 산촌과 지금 여기 말하는 산촌은 달라요. 자, 그러면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집촌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을 할 때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모든 생활관념이나 뭐 어떤 정책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 토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도 중에 하나가 토지일 때가 있어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토지 제도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생활들이 바뀌고 백성들이 뭐 반발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토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업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기구 보관창고나 축사, 비닐하우스, 온실, 뭐 농산물 보관 및 가공 처리 시설. 다시 말해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어촌입니다. 어촌은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이죠. 그런데 이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촌락은 장소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왜? 배를 대야 되는 항만실, 항구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구가 있을 만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만이나 부두, 선박 정박 시설, 냉동 보관 시설, 뭐 공판장들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땅만 넓으면 농사를 짓는 이러한 곳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촌은 농촌에 비해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 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업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바다 경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업 종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관광 기능의 비중도 좀 증가하고 있다 하는 것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울릉도 같은 데를 보시면 이제 뭐 울릉도나 제주도 같은 데가 이제 비슷한 예가 되겠죠. 그 울릉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냥 섬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울릉도와 제주도의 경관을 보기 위해서, 경치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울릉도를 가고 제주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머물 숙소, 그 사람들이 밥 먹을 식당,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관광거리들,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바다의 경치를 이용해서 이런 관광 기능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어촌이 가지고 있는 요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산지촌입니다. 이 산지촌은 이제 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업이라든지 뭐 농업이 발달한다. 여기 이 산지촌에서 이야기하는 농업과 농촌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은 속성이 조금 달라요. 농촌에서 하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뭐 쌀이나 보리나 뭐 밭작물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재배하는 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산지에서 하는 농업 같은 경우에는 뭐 보리나 쌀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지는 않죠. 곡식을 재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잡곡류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다양한 작물들, 고구마라든지 배추라든지 약초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작물들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농업들이 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촌락들을 우리가 산지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역시도 촌락의 규모가 작습니다. 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이 집자리는, 집을 구하는 집터는
평지에다가 집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기에 험하고 뭐 이런 곳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자연 재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평지 주변에 모여 사는 그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촌락의 규모가 어촌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옥 역시도 분산 입지하는 형태로 있다. 그냥 버섯 재배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버섯 키우는 나무 있는 곳에 있는 거고, 뭐 숯을 만든다 그러면 숯 만드는 가마 지어놓고 그 가마 옆에서 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하는 형태가 나타난다. 어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산 입지 그 촌락의 규모가 작은 특징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가옥 자체도 분산 입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에 이제 촌락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촌락 경관. 뭐 지난 시간에 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경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은 안 드려도 될 텐데, 이 촌락 경관이라고 하는 건 지역성,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하면서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요소. 다시 말해서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촌락, 시골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촌락 경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촌락 경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자연 생태 요소와 인공 요소 그리고 문화 요소들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우리가 그 문화 경관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문화 경관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매한 가지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산지나 평야, 하천, 저수지, 농경지와 같은 이런 자연 환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연 생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가옥 및 부속 시설, 토지나 원예 시설, 수리 시설, 도로, 이런 것들은 그러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인공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땅에 무슨 작물을 심어서 날 수 있도록 하지만은 그러한 작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구비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리시설이나 원예시설. 원예시설 보니까 뭐 꽃이 자라던데요. 식물이 자라던데요. 이거는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수리시설도 마찬가지. 물 흐르던데요. 물은 자연물이잖아요. 하지만 물이 이렇게 흘러라 물기를 내는 것.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인공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죠. 논이나 밭이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토지들, 이러한 토지들은 인공요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문화요소에는 이제 장승이나 뭐 마을숲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승 같은 것들은 여기는 어떤 마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조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문화 요소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 세계를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촌락 경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연 생태 요소, 인공 요소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요소까지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촌락 경관이 변화한다. 아까 뭐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촌락 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한 곳에 그대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곳의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 변화하면서 변화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의 문화요소가 들어오면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바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교통의 발달입니다. 교통의 발달.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한 마을에 그냥 걸어 다니는 게 중심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움직이는 마을의 범위가 한 이 정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도보에 의해서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도보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면적으로만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교통이 발달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엔 그냥 걸어만 다녔는데 이제 조금 발달을 해가지고 달구지를 타고 다닌다. 그럼 달구지를 타게 되면은 걸어 다닐 때보다는 활동 영역이 조금 더 넓어지겠죠. 넓어져서 더 넓은, 더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곳에서 형성이 되는 어떤 문화의 요소들이 전파가 되는 거리도 상당히 멀어지겠죠. 또 가는 길을 따라서 나타나는 문화의 요소들도 또 굉장히 좀 다채롭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곳에서 나는 산물들을 과거에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더 멀리까지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상업 영역이 확대가 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등장하는 농업들, 경관농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촌, 그러니까 마을이, 농사를 짓는 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오는 농산물을 어디다 내다 팔 것이냐를 미리 생각하고 농촌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다 팔 수 있는 대도시가 있다. 대도시가 인접해 있다 그랬을 때 그 대도시로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이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에다가 농촌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다 팔 수 있는 시장, 넓은 시장의 근처에다가 농촌을 형성했을 때 그 농촌을 가리켜서 우리가 근교농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교농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반대로 원교농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근교농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심 도시와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접근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아까 얘기한 교통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접근성이 높아지게 되면 보다 많은 작물들을 대도시로 내다 팔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그럼 반대로 이제 원교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 때문에 변화하게 되느냐? 원교 농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훨씬 더 먼 지역이잖아요. 먼 지역, 대도시에서 먼 지역이면 옛날에는 가려면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곳에서는 한 5번, 10번 올 것도 여기는 한 2번, 3번밖에 못 오고 횟수가 그렇게 좀 줄어들고 그랬는데 뭐 도로교통이 발달한다든지 철도교통이 발달한다든지 항공교통이 발달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보다 더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은 이제 대도시의 영향력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자연 환경에 따라서 농사 지역을 형성하는 과거의 패턴에 의해서 이 원교 농촌 지역은 형성이 될 거예요. 하지만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대도시와 교류하는 빈도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자, 하지만 이곳은 아무래도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농사를 짓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도시로 몰려드는 현상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촌 향도 현상 같은 것들이 원교 지역일수록 훨씬 더 심하다라는 것이죠. 근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까운 곳에 뭐 농촌이 뭐 대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사를 안 가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 문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원교 농업이 발달을 한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근교 농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 경지 면적은 줄어들어요. 농사를 짓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농사만 짓는 전업 농가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시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함께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교 지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관령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고랭지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고 있는 대관령 일대. 다음에 남해안 일대들, 시설, 원예 농업, 낙동강 하구 지역에 이제 중심이 된 그러한 농업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대도시와 교류를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렵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근교 농촌, 그러니까 대도시와 가까이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촌락의 경관의 변화 요인들은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촌락의 경관 변화, 촌락의 경관에 대해서, 문화 경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자연 환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연 환경에 의해서 문화 경관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근교 농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영향도 상당히 조금 많이 받고 있다. 도시의 문화 전파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도시의 문화 경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도시의 문화 경관은 촌락의 문화 경관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